통합사회를 맡은 최명환입니다. 아마 이 수업은 이미 오리엔테이션을 들은 반도 있긴 하지만 처음 듣는 반을 위해서 처음부터 설명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제 반복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에서는 들었는데 근데 다시 복습한다는 의미로 다시 들으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보면은 호학쌤의 윤리 이야기 여기 들어가면은 선생님이 수업 자료를 다 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공부하고 싶으면은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통합사회 안내와 수업 내용을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암기식 공부가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지식을 암기하여 기억하는 것이 의미 있는 공부 방법일까요? 여러분마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뭐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작정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을 암기하고 암기한 것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제 여러분이 통합사회를 배우면서 굉장히 많은 이해하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 통합사회를 배우면은 차례를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문제 상황을 얘기합니다. 뭐 환경 문제라든지 사회 불평등 문제라든지 인권 침해, 도시화에 따른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문제투성이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근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지식을 쌓은 것, 기억한 거, 암기하고 기억한 것을 잘 활용해서 문제 해결. 이렇게 하면은 통합사회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다. 사실 수행평가 자체도 각자가 관심 있는 사회 문제를 뽑아보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각종 이론이나 사상, 책을 활용해야 되겠죠?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니까 내가 어떤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지 평소에 유심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빈부격차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윤리적 관점이나 어떤 법에 대한 관점, 그리고 지리, 그리고 역사적 추이에 대한 관점, 여러 관점을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면 과학적 관점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 이게 통합사회다. 자, 통합사회는 뭘 배우냐? 일반사회 윤리 지리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일반사회 지리 윤리 EBS 강좌에서 출처를 밝힙니다. 윤리 내용을 배우는데 이걸 막 되게 심도 있게 배우지는 않아요. 이렇게 맛을 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걸 나이가 좀 적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2학년 때 그리고 3학년 때 해서 일반 선택 과목을 듣게 돼 있어요.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요거는 이제 3학년 때 주로 개설되죠. 생활과 윤리, 이것도 3학년 때, 윤리학상 2학년 때, 한국지리, 세계지리, 2학년 때 개설될 가능성이 있죠. 진로 선택, 사회문제 탐구, 2학년 때, 고전과 윤리, 여행지, 3학년 때 해서 여러분이 소위 문과라고 하죠. 자기가 사회가 적성이 맞으면은 이쪽 분야로 선택해서 아예 수능 선택 과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회가 명확히 답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안 그런 것도 좀 있어요. 문맥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적성에 맞는지 좀 공부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리엔테이션 됐고 그 다음에 수업 내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 학습지 있죠? 그거를 펴시고 교과서는 13에서 15페이지 펴시면서 참고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사회 환경의 특징. 인간 사회 환경의 관련성.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회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 적어 봅시다. 상호작용
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상호작용. 자, 여기 블로그 좀 볼게요. 보면은 여러분이 보면은 다른 사람이 같이 있죠? 주변을 보면은.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는데 내가 친구한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친구가 나한테 영향을 주죠. 그거를 상호작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환경적으로 한국 한반도의 온대기후라는 따뜻한 환경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온대기후 따뜻한 곳 안에서 여러분은 옷차림이 어떻든 특정한 생활 방식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환경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오염물질 배출하면 환경은 오염되니까요. 그러니까 환경과도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자,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놓여 있다는 거죠. 자,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 시대적 배경이나 맥락, 시대를 살펴본다는 거. 이거를 시간적 관점이라고 한다. 시간적 관점. 공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지리적 특성을 초점을 맞추는 거를 공간적 관점이라고 한다. 사회제도, 구조, 정책 등 사회적 특성 강조하는 것을 사회적 관점이다. 도덕적, 규범적 판단을 강조하는 윤리적 관점이 있죠. 등을 고려해야 된다. 이 네 가지 관점을 이제 오늘 자세하게 못하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옥을 보면서 방금 배웠던 네 가지 관점을 한번 적용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은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을 이용해 만든 집을 통틀어 부르는 말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초가집, 너와집, 기와집 등 모두를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와집을 뜻하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한옥은 고루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으로 현대 건축물들이 생기면서 대부분 헐렀다. 하지만 자, 봐봐요. 1970년대 이후에 한옥이 사라져 갔다는 거죠. 조선시대 때는 한옥 많았죠. 1970년대까지 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시대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시대적 배경, 맥락 상황 속에서 다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이걸 강조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시간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요즘에는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보다 나무와 흙으로 만든 한옥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그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예, 요즘에는 다시 맥락이 달라졌죠. 사람들이 건강을 더 신경 쓰게 돼요. 아파트는 좀 환경물질 나오고 한옥이 더 건강하더라. 맥락이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한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죠. 이렇게 시대적인 변화 과정을 유심하게 보는 것이 시간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관점은 뭐 힌트 주자면은 연도별로 그래프가 나와요. 몇 년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고 몇 년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고 이렇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시간적 추이를 바라보는 것이 시간적 관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인데 기단을 여러 겹 쌓아 높게 만들면 지표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습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옥만이 가지고 있는 깊은 처마도 매우 과학적이다. 이 처마는 차양 역할을 해 마루나 방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막아주게 된다. 이 때문에 한여름에는 그늘진 집 내부와 뜨겁게 달궈진 마당의 온도차로 인해 공기의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는 곧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에는 어떤 관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한여름에 우리 한여름 굉장히 더운 지역에 살고 있죠. 온대기후에는 고온 다습, 비도 많이 내리고 되게 더워요. 습도가 높아지니까 굉장히 더우니까 건축물 구조도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일으키도록 유도하게끔 하는 건축물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한옥. 그러니까 한옥의 모습이 왜 이렇게 됐냐 보면은 더운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더운 장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간적 관점이다.
또 뭐 한 가지 더 예를 보면은 온돌마루 아궁이에서 불 때면은 여기 이제 구들장 방바닥이 뜨끈뜨끈해지죠. 우리나라의 특성 겨울이 추우니까 이런 특성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지역 안에서 우리나라라는 기후 지역 안에서 이런 특성이 일어난다. 이걸 관심 있게 보는 것이 공간적 관점이다라는 거죠. 다시 이제 또 사회적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안쪽에는 좀 허름해요. 여기는 노비들이 거처로 살고 있어요. 여기는 좀 좋은 양반들은 따로 있고. 왜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이 왜 다르냐? 이 당시에는 어떤 사회입니까? 조선시대는 신분제도 하에 사회 아닙니까? 산농공상 신분제도 그 제도라는 것이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사회적 관점은 사회 구조와 제도가 인간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도와 법, 구조 이런 걸 보는 것이 사회적 관점이라는 거. 또 이제 윤리적 관점이 있어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마당이 있죠. 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행사, 가족 행사를 이쪽에서 벌이고 여기 대청마루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서로 교류한다는 걸 알 수 있어. 선생님은 윤리 선생님이기 때문에 뭘 보냐면은 사람들이 공동체, 조화를 강조하는구나. 서로 화합하는 것을 강조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공동체주의. 윤리적 관점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져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옳고 그르냐?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지내는 것이 옳다. 화합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건축물 내에서 그런 가치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마련한 걸 보고 공동체의 화합과 조화를 강조했던 농경시대의 윤리가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4가지 관점을 살펴봤죠. 이거를 자세하게 또 보겠습니다. 인간 삶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점, 4가지 관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 관점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상호 연관성을 바탕으로 현상이 나타난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맥락을 살펴보는 거다. 현재 이제 예시로 아동 노동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현재 아동 노동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과거를 살펴보는 거야. 언제부터 이런 것이 시작되었지? 그 시대 배경 맥락에서 발생했구나. 그 미래에도 어떤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시대 흐름을 살펴보는 것. 시간 속에서 인간과 사회는 어떻게 변화해 왔고, 과거로부터 현재로 어떻게 왔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변화할 것인가. 자, 사례를 들어봅시다. 자, 동영상. 여러분은 축구공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구공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 전혀 다른 축구공이 있습니다. 1996년 라이프지에 실린 한 장의 사진. 초록색 그라운드가 아닌 회색 콘크리트 위에서 12살 소년이 축구공을 꿰매고 있습니다. 축구공 대 축구공. 같지만 다른 이 축구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제 이게 아동 노동이라는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아동 노동이 일어난 현상을 보면서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해결책은 무엇일까? 모색을 바로 방금 배웠던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동 노동의 역사는 산업혁명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아동 노동
일어난 어떤 과거를 봐야 되겠죠. 과거. 그때 언제부터 생겨났냐? 이 산업혁명을 시대부터 아동 노동이 발생하게 됐다는 거다. 영국 중반에서 일어난 기술 혁신,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아동 노동이 발생하게 되었다. 19세기 초 영국 직조 공장에서는 노동력의 수요가 크게 늘었죠. 이러한 시대적 맥락과 배경하에서 당시 아동 10세 노동이 이하 아동들도 발생했다는 걸 알 하루 수 있죠. 12시간 이상 노동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단지 옛날 이야기에 불과할까요? 그런 과거가 현재도 지금도 전 일어난다는 세계의 거죠. 수많은 아이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요. 축구공만이 아닙니다. 커피, 초콜릿, 칵테일 새우, 다이아몬드, 스마트폰, 의류, 카펫, 담배 등 아동 노동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지로 돌아와서 특징, 과거의 사실과 사건, 제도나 가치 등을 통해 과거 아까 아동 노동이 일어났던 걸 봤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현재 아동 노동이 일어나는데 왜 일어났지? 아, 과거로부터 원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달라지지 않았구나. 그래서 탐구살의 아동 노동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아니면은 아동 노동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달라졌을까?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임을 보여주는 과거 문헌은 무엇이 있을까? 독도 지금 굉장히 일본이 계속 우리 땅,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죠.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과거의 문헌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일본도 인정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일본한테 여기는 우리 땅 맞다라고 주장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과거 사실을 살펴보는 것, 이게 시간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현상이 나타나는 위치나 장소를 보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아, 이 지역만의 위치, 이 지역만의 어떤 장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현상의 분포 패턴과 이동, 지역 간의 네트워크 등 공간적 맥락을 살펴보는 거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아동 노동 현상을 어디에서 일어났지? 라고 보는 거예요. 아동 노동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위치를 보니까 이렇게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서 분포 패턴을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냐? GDP, 대부분 가난한 나라에서 아동 노동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또 공간적 관점에서는 자연환경이나 인문환경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옷차림이 어때요? 왼쪽은 아주 두껍게 입었죠? 여기는 아주 길게 늘어뜨렸죠. 여기는 옷을 벗었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무슨 차이? 바로 날씨 차이죠. 그 지역만의 특징이 사람들의 삶에 이렇게 반영이 된 거예요. 한대 기후 지역, 이런 날씨를 갖고 있는 지역에서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바로 자연환경이에요, 자연환경. 그러면은 이런 자연환경 안에서는 또 인문환경이 만들어져요. 인문환경이란 뭐냐? 그냥 유행, 문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옷차림을 하는 것이 신세대 유행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그런 문화가 인문환경이 만들어진다. 관례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사람들 삶에 영향을 미친다. 단지 이 공간, 이 위치에 산다는 것이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영상은 개인적으로 보시고 또 다른 얘기가 또 있어요. 지역 간 네트워크 형성의 변화로 인간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 과거의 부여 서해안 쪽에 있죠. 강경 이쪽에는
금강순을 중심으로 자리 잡았어. 금강이 흘러가면은 그 지역에 배를 띄워가지고 물자 이동이 활발했어요. 그런데 뭐 20세기 초반 일제강점기 그때부터 조금씩 도로와 철도가 만들어졌죠. 어디에? 바로 천안과 대전. 대전역이 건설되면서 대전이 논밭에 불과했는데 점차 도시가 발달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육상교통 발달이라는 지역 공간의 변화가 지역 간 네트워크라는 건 서로 간의 연결망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교류하고 물자 교류하는 거,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 이거를 새롭게 개편했다. 이 보시면은 오정역에서부터 옥천까지 새롭게 광역철도를 만든대요. 여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주가 점점 사람들 수가 많아지겠죠. 그럼 이쪽 지역에 건물도 많이 생기고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겠죠. 새로운 공간, 교통 네트워크의 변화도 인간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 이거 오타 났네요. 주된 질문이에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의 변화는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교통망이 달라지면은 인간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대전에다가 대전역 건설하니까 달라졌죠. 특징, 여러 지역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고, 아까 옷차림 차이가 좀 나죠? 비슷한 데는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고, 지역이나 공간이 사회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세계 어느 곳, 어느 장소를 말하는 거죠. 아동 노동이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기후가 가옥 형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기후라는 것은 특정 장소에서 나타나는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날씨를 말하는 거예요. 기후. 온대 기후, 열대 기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